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코스닥은 무려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102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도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출회하면서 3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팔자세는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주면서 우리 시장의 강세를 견인했는데요.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다우가 유일하게 0.2%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 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좀 늘어나는 가운데 이 국내 시장, 금융시장의 걱정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CDC에서는 코로나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면서 어제 시장 경기 민감주 그리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소식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에너지주, 엔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재시동을 걸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2022년도에 대한 유망 업종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업종은 바로 통신장비인데요. 자세한 설명 잠시 뒤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어제 수소차가 급락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에 대한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일부 보도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락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오늘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유틸리티주의 반등세입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내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정도 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기가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는데 내년도부터 가격 줄 인상이 예고가 되면서 어제 유틸리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그래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물가들 다 오르고, 어떤 가격 인상 압박들이 상당히 심한데, 공기업이란 이유로 가격을 묶어놨었죠. 그만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대표적인, 어떤 효용, 어떤, 대중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어지는 효용의 상당히 높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묶어놔야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된 가격을 물가를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드는데 그런 쪽에서 약간 좀 지금까지 무리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는 걸겠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에너지원을 중요하게 삼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는 앞으로의 가야 될 미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게 되면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도기적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얼만큼 안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충분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만 가세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 비중과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게다가 또 원자력 발전은 계속 압박을 넣고 거기다가 제대로 좀 가동이 못 되게 되는 상황들로 들어오게 되면 탈원전 정책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화력 발전을 위해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 천연가스부터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석탄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오히려 가격은 급등했는데 이를 발전 비용에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 비용이 확 늘어났지만 전기 요금을 인상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담은 다 누가 떠안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기업이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펼쳐졌었을 때 이어지는 공기업들의 부담감은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현실화돼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대선 기간이고 또 내년에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구간 쪽에서 요금은 현실적으로 인상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4월 달에서 10월 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한 10원 가까이 한번 2회에 걸쳐서 상승시키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전기요금이 한 5.6%. 근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한 7% 된다라고 해서 좀 갑론을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한 3조 원 정도 비용에서 절감을 끼치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업에서 지금 비용과 적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한 3조 원이 좀 덜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겠죠.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유럽발 천연가스가 급등하면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특히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거래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을 그 지역 내 표준으로 삼는데 지금 아직 글로벌 천연가스 선물 같은 경우는 이를 그 강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지만 유럽에서 가격이 급하게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라도 빨리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LNG 가스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지금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참 비용도 적고 쉽겠지만 러시아가 약간 양아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예, 좀 무기화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이 천연가스 급등의 여파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서 가져와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또 확 늘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발 천연가스의 급등은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러시아가 아무래도 가스관을 잠그면서 지금 나를 좀 재평가해달라, 러시아를 다시 봐달라라고 하는 입장이죠. 특히 가스관 잠그고 우크라이나 가져갈게라고 위협하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됐을 때 유럽 국가들은 답답하지만 또 SOS는 미국한테 치게 되면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쪽에서 아마 내년 초에 담판이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조율된 모습들, 특히 러시아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쪽에서는 아직 예전에 USSR이죠. 네, 소련 쪽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자기 국가였던 것에 대한 향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를 떠나서 좀 더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입장이 좀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도 결국에는 천연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가스 요금을 인상해서 적용을 조정시켜줘야 되는데 이를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물가 안정을 필두로 못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잘못하게 되면 공기업 투자자들한테 소송 걸리기 딱 좋은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의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PBR 기준으로 0.2배, 한국전력이 0.2배, 한국가스공사 0.4배 이렇게 저평가되는 거는 배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상 요인들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지만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천연가스 테마라든가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죠. 그리고 또 관련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적인 가격 인상이 들어와서 솔직히 지금 가게 입장 쪽에서는 부담이겠지만 기업 입장 쪽에서는 이 정도보다 올라간 에너지 가격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물론 가격이 그러면 전기 요금도 확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상 요인 가지고는 아마 어떤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저 실적을 빠르고 강하게 어떤 돌리기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가격 통제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한두 차례 반등은 하되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아직은 힘들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와 함께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LNG선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쪽에 LNG 본행제 쪽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주 쪽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 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원전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쪽이 소형 원자로 쪽으로도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는 쪽은 눈여겨보면서 이런 흐름들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뭐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단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관련 이슈 내년에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엔터주 또 날아오를까입니다. 네, 올해 엔터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엔터주가 실적을 동반하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올해 보여줬는데 내년에도 공연 재개 그리고 글로벌 수익 개선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SM이 CJ와 함께 인수전을 좀 벌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전망들 짚어주시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엔터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재부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는 또 엔터주 같은 경우 어떤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부담감들,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왔던 얘기는 어떤 JYP죠. 트와이스는 내년에 5월 달에 도쿄돔에서 6월 달인가요? 예, 도쿄돔에서 한 5, 6만 명대 관객을 모일 수 있는 두 차례 공연을 여전히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가 약간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계속 지연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커지는 엔터주의 시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어제 하이브가 강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와 협력해서 웹툰 쪽으로 진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IP를 확대시키는 영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겠죠. 그와 함께 또 엔터주는 NFT라고 하는 이 거래를 또 확대시키기에 딱 좋은 컨텐츠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이돌의 데뷔 전 영상, 희귀한 영상 같은 경우를 그 연습하는 영상을 올려서 이걸 NFT로 판다. 상당히 인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부터 또 앨범 초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초판이죠. 이걸 가지고 NFT로 몇 개만 판다라고 하게 되면 희귀성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노릴 수 있다는 쪽에서 NFT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SM과 CJ가 또 드디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인류의 숙제이긴 한데요. CJ와의 협상 완료 소식 벌써 10번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거의 다 됐다. 이제 끝나간다. 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게 되면 또 SM이나 CJ에 대한 또 시너지나 아니면 SM 인수되는 가격 대비해서 지금 시총은 거의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들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한 달간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라든가 거기다 또 기관 매수는 최근에 개인들 양도세 회피 물량 그대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내년도 이와 관련된 엔터 콘텐츠 또 확대시키면은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은 여전히 내년에도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또 극대화되는 부분들이죠. 이를 또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또 컴투스가 깜짝 컴투버스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러링이죠.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컴투스 홀딩스는 올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만큼 어떤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들 다시 커지고 있다는 쪽에서 전반적인 기존 주도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오히려 계속 보강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다날 같은 경우 이 종목도 결제주긴 하지만 밸류가 점점 확장되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한 가치라든가 그리고 또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쪽에 대한 부각들이 훨씬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자에 대한 밸류 확장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텐츠 관련돼서 많이 횡보하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YG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반 유통 판매, 음원 판매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단순하게 YG뿐만 아니라 하이브 쪽 계열도 같이 음반 유통을 한다라고 하는 제휴를 맺게 되면은 요즘 음반은 쉽게 말씀드리면 음악을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죠. 팬덤이 강화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사서 주변도 나눠주고 아니면 우리 오빠에 대한 팬덤을 보여줄 확실한 기회. 내가 앨범 한 장이 아니라 10장을 사는 거죠. 이런 쪽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올해 횡보했던 점들 체크해 보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래일 뒤면은 내년도 새롭게 증시가 시작되는데 오늘 대응 작전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제도 개인들이 3조 원 이상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을 좀 출회를 했는데 이런 물량들은 다시 1월에 들어오면서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략들도 있고요. 오늘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오늘장은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로 끝났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국내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배당락 지수 한 1.3%대 정도를 반영하게 되면 한 2,980선 정도로 시작해도 보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감안한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시장은 배당락은 그냥 보너스, 현금 배당은 특히 보너스란 관점 쪽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 같은 날은 그동안 대거 매도했던 개인이 다시 매수를 하려고 서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매수가 확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제도 시장에서 변화가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했다는 얘기는 1월 효과와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조금 더 적어도 1월 중반까지는 강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를 먼저 챙기는 전략들이 중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 그동안 또 매수해서 시장을 이끄는 것처럼 했던 기관 대표적으로 금투죠.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냥 배당락 받고 개인 회피하는 물량 받아서 이 배당으로 잘 이용을 하겠다는 입장이 컸다고 하게 되면 배당 관리가 없는 지금에서는 또다시 쏟아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수급이 대거 교차되는 개인 매수 또 기관 매도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보여줬던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들과 탄력들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포인트 맞추면서 여전히 중소형주 탄력을 노리는 전략들이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단 2거래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마무리를 잘 하면서 내년도에는 또 새롭게 어떤 업종을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죠. 2022년도 유망업종, 오늘의 업종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은 바로 통신 장비였습니다. 미국 5G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매우 커지는 그런 섹터였는데 어제도 RFHIC가 8.6% 급등을 했고요. 섹터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전부터 통신 장비 계속 봐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RF 머티리얼즈는 이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고점 기준으로 67%가량의 수익률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내년도부터도 이렇게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연말인 만큼 내년도에 집중해서 볼 만한 산업과 섹터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24일, 12월 9일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좀 노골적으로 강조를 반복하면서 드렸습니다. 그 섹터가 바로 반도체와 통신 장비인데요. 10월 18일 주간 SK텔레콤과 RF 머티리얼즈,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0일 주간 RFHIC와 RF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을 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올해 내년 후년도까지 증가하는 것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가라는 주제로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서 이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조금 더 뜯어보고 살펴보고 깊이 보셔서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가, 즉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수익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통신 사업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 차를 지나면서 4G에서 5G로 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5G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케이블 TV 인수합병을 통해서 결합 요금제, 이와 같은 시너지가 더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구조적으로 마케팅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는 상황들이 좀 조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마케팅 비용의 안정화는 곧 수익 증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통신 사업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죠. 기존에는 전화나 인터넷, 통신 기반에서 이제는 클라우드, OTT, 보안 서비스 여러 가지 자율주행까지도 IoT, 통신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도 우호적인 영향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성장 산업의 공통 분모, 공통 인프라로 반도체에 이어서 통신 장비를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 통신망, 통신 인프라가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산업이다, 서비스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서 통신 장비,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중요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투자자의 시선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곧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에도 꾸준하게 통신 장비 섹터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 업종을 특히나 또 내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그리고 AI 관련해서 이 5G 통신 장비가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성장주들의 뒷받침에는 통신 장비 업종의 이런 상승세가 또 뒷받쳐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또 꾸준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통신 장비에 대해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별 팁을 좀 말씀을 드렸죠. 3분기,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조금 빠르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이제 그 증가가 막 시작되는 그 포인트, 결국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는 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사 내 이 기업이 납품하는 삼성전자나 버라이즌이나 통신사에 직납하는 형태나 여러 가지로 내가 고객으로 갖고 있는 고객사 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 그리고 허들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에게 나의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을 만한 특화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셨을 때 이 기업은 뺏기지 않을 만한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라면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 그리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을 기업, 이 세 가지에 충족되는 기업이라면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강조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규모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통신 3사가 1년에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 비용과 그리고 미국 통신사 한 곳이 투자하는 캐펙스 비용이 10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성장과 더불어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회복이 전망됩니다. 미국의 버라이즌향 수출이 3분기부터 발생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출에 본격적으로 눈에 띌 만한 부분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2년도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나오는데 4분기부터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라이즌은 3.5GHz의 투자 규모를 늘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주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22년도의 핵심 키워드를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고주파수라는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앞으로 고주파수에 특화된 기업들을 찾는 데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떠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1년도 12월 DC네트워크랑 AT&T로부터 삼성전자의 장비 수주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혹 수주가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큰 폭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이제는 5G 네트워크의 본격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미 국내 통신 장비를 사용해서 5G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릴라이언스를 중심으로 5G 투자 기정 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대부분 네트워크 장비사의 실적 호조가 22년도에는 일어날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국내 실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5G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내었죠. 결국 나는 5G 요금제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G보다 못한 속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요금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요금을 계속 내야 될까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처지에 놓인 국면이 현재 국내 통신사의 현재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통신 3사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캐펙스 투자 올해 대비 18% 증가한 8조 원을 22년도에는 집행을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을 같이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년도는 진짜 5G 시대가 도래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강조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블록체인 뿐만 아니라 IoT를 뛰어넘은 AI와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즈라고 해서 AIoE도 이 통신망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가 확실한 영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행 불가능한 서비스가 우리들 앞에 가장 크게 도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촉발시킨 이제 시작한 프라이빗 5G 특화망에 대한 소식들이 하나하나 전해질 건데요. 인빌딩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결국 통신 장비가 빌딩 안에, 건물 안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 안에 장비가 필수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실행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결국 빅데이터, IoT, 자율주행, 로봇, VR,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는 5G와 그리고 6G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서비스다라는 것. 자율주행도 차량용 V2X에 5G 기술을 적용을 해야 하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저전력, 저지연, 전송 속도에 있어서 딜레이가 걸리게 되면 메타버스 헤드셋을 쓰거나 AR 글라스를 쓰고서 메타버스 세계를 즐기는 가상현실에서 멀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지연, 초고속, 초대용량이 커버가 가능한 구간에서만 공간에서만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세대 진화에 따라서 사용 주파수 대역 결국 초고주파다라는 부분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고주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주파 대역으로 가야지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용량을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은 고주파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G 그리고 5G를 뛰어넘고 6G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 섞인 목소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6G는 5G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G가 이제는 SA라고 하는 독립형 5G부터 이제 진짜 5G 속도를 느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5G와 6G 동떨어진 서비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5G 완성형이 6G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50여 개 있다가 지금은 20여 개, 20여 개 기업으로 축소됐던 이유는 결국 기술력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G 시대에도 5G 관련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사라지지 않을 이유입니다. 결국 이미 기술력을 확보해 놓았고 안전성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었다. 그리고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진화되는데
그러한 망 구성의 획기적인 변화가 6G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5G 시대를 맞이해서 6G도 차례차례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안테나 필터 시스템의 KMW, 에이스테크, 기가레인, 인빌딩, 그 다음에 스몰셀, 프론트 홀,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HFR, OE 솔루션, RF 및 광 부품 케이스, 우리가 살펴보았던 RF HIC, RF 머티리얼즈, 서진 시스템이 여기 모두 다 들어있고요. 유선 가입자 장비 쪽으로는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정도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답답하거나 확실하게 종목을 선택해주지 않은 느낌이 있으시다면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이야기를 꼭 기억해 보시고 22년도 크게 갈 섹터로 통신 장비를 좀 꼽았습니다. 31일 금요일 오전 8시는 특집 작전 리포트로 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곳에서 22년도 유망산업 총정리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곳곳에 숨겨놓았으니까요. 31일에도 공부하려고 일찍 한번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마무리가 아니라 올해 마무리를 허반석 작전 리포트 시간에 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1일에도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침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으로는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수소차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이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수소차에서 매도세가 좀 거칠게 나왔는데 일시 중단한 것이지 뭐 계획 자체를 아예 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는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대응 작전 짚어주시죠. 네. 수소 자동차 어저께 이제 뭐 제네시스 관련해서 기사 내용들이 이제 보면 이제 3세대 수소 뭐 전지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2세대까지 지금 완료돼서 상용화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경량화되고 에너지 밀도는 높아서 적은 이런 공간을 좀 차지하면서도 결국 더 효율이 좋은 그런 연료 전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소 자동차에서 가장 크게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라고 하면 수소 연료 전지가 될 텐데요. 대략적으로 2차 전지와 딱히 무엇이 다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소차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자동차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컨셉 자체는 이렇게 이제 좀 빠른 충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소 연료를 갖다가 자동차에 이제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수소는 이제 기존의 그 기름을 우리가 주유를 하듯이 단기간에 좀 주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기존의 이제 승용 자동차 위주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럭,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이런 중대형 상용차들이 좀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전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보다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장거리를 운송하는 데 쓸 수 있고 무거운 물건들 운송하는 그런 데 이제 특화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제 수소 상용화 자동차들 출시 계획과 전략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일 보면 지금 제네시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연구 개발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이제 뭐 상하 프론텍스라든지 보면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갭 하락 출발해서 좀 장대 음봉이 떨어진 거 분명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상하 프론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추세대 하단 부근 이런 구간을 좀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저점 구간을 일단 지켜준 그런 위치에서의 저점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은 일단 내려올 때, 운동이 떨어질 때 거래가 크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완전 고점 부근에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제 내려올 때 운동의 거래량이 크게 실린다라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고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전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가 나온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굉장히 또 큰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련 기사로 인해서 손절을 하고 누군가는 기회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들이 좀 매수를 전반적으로 수소 관련주들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주가 방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추세 라인이라든지 장기적인 추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저점 지지 라인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 시장 어저께 이제 다들 알다시피 양도세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오늘 만약 반등하는 흐름으로 시세가 좀 올라와 준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잡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상업분색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추세를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업프론텍스 보면 고점 저항 받았던 구간,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구간을 이제 봤었을 때, 이 박스권의 한 중심 가격대 부분에서의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의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완연한 이탈이 나왔다라고 보고 44,000원 부분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44,000원, 45,000원 이 밴드대가 될 것 같은데 그 구간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좀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 고점에 물려 계시다, 이렇게 좀 7만 원대나 7만 5천 원대 이렇게 물려 계시다면 지금 손실폭이 대략 30%가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수소차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실적적인 면은 컨센서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보면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품 체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과하게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저점 구간 이탈 나온다라면 좀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반등의 양봉이 나온다라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오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고점도 계속 내려가는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진 하이솔루스의 대응 전략은 전저점 구간을 기준으로 잡고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면 일단 정리하는 관점, 그리고 추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면 보유 관점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성장성에 대한 고밸류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분명히 성장을 하는 섹터, 그냥 단지 어떤 실체가 없는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팩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성장성을 보고 좀 긴 안목으로 한 3년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손절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손실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버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이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 추가 매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전략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효성 첨단 소재도 관련주로 잡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9배, 10배 올라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적인 관점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실폭이 10% 이내이신 분들은 정리 관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차 수소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한 10에서 15% 이내에 이렇게 손실권이라고 한다라면 어저께 급락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저점 구간 보면 대부분 다 지지라인 부분이거든요. 그 구간 이탈할 때는 손절 대응이 필요하고 오늘 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어저께 음봉을 좀 감싸는 그런 양봉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왔을 때 좀 손실폭을 줄여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대응 잘 모르겠고 내가 가진 종목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문의를 주셔도 같이 한번 수소차 관련돼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차 급락과 관련해서 자세한 종목들 차트 보면서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작전들 세워드렸습니다. 잠시 뒤 개장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